아이 열난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래? 나 때는 열이 나도 그냥 냅뒀어. 여기 일부터 끝내고 가. 어머니, 아이가 아프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요? 저는 은지가 더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아픔,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힘들었지만 해방을 가져다준 이혼까지. 하지만 그 끝이 정말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딸과 함께 일어서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0살 지혜입니다. 저는 요즘 그리 낯설지 않은 새 출발지라는 단어와 씨름하며 살고 있어요. 사실 제 새 출발은 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은 제게 기쁨도 주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과 싸우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혼자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결혼 초기에는 우진 씨와 정말 행복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고 제 모든 걸 걸고 그와 함께 하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이란 게 사랑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한 후에 제일 힘들었던 건 시댁과의 관계였어요. 특히 시어머니 윤 여사님과요. 솔직히 처음부터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매 순간 저를 깎아내리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진 씨와의 첫 신혼집은 해운대 근처였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한편으론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지만 또 한편으론 매일 전쟁 같았어요. 해운대 바다를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는 마치 세상이 저를 축복해주는 기분이었지만 시댁 문제로 눈물 흘리며 밤을 새우던 날들도 많았죠.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했어요. 설날이나 추석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을 하나하나 체크하셨고 너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 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매번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시댁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진 씨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 그렇게 자상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처음엔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됐죠.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남편을 기대했지만 우진 씨는 회사 일로 항상 바쁘다며 제게 모든 걸 맡겼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 현우를 생각하면 가끔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제가 건강해야 현우에게도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죠. 사실 시어머니 윤 여사님과의 갈등은 결혼 초반부터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은 작년 여름, 정확히 6월의 어느 화창한 날에 일어났어요. 그날 저는 딸아이, 은지의 어린이집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은지가 열이 많이 나서 일찍 데려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그날 집안일을 돕는 날이라고 생각하셨고 엄마를 도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 맘대로 가겠다는 거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간곡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니, 은지가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얼른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윤 여사님은 저를 향해 차갑게 말하셨어요. 아이 열난 게 뭐 그리 대수냐. 나 때는 애들 열이 40도가 넘어도 그냥 두고 이랬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시선에서 저는 그저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 우진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우진 씨가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냉정했어요. 내가 엄마 말을 그렇게 무시하면 어쩌자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에서는 물론이고 우진 씨와도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딸 은지를 돌보면서 제 나름대로 웃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지쳐가는 제 자신을 느꼈죠. 사실 제가 처음부터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아이의 건강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무도 그걸 이해해주지 않은 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은 건 정말 예상 밖이었죠.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했어요. 이게 내가 평생 살아가야 할 삶일까? 은지에게 이런 엄마가 되는 게 맞는 걸까? 제 시동생 오성 씨는 서울에서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꽤 성공한 사람이에요. 결혼 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그의 태도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은 정확히 기억해요. 2016년 가을 처음으로 오성 씨를 만난 날이었죠. 오진 씨 옆에서 환하게 웃던 저는 그를 향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반쯤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혜씨, 우진이 더 나은 사람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사랑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제가 그 가족에 끼어들 수 없는 외부인처럼 느껴졌죠. 가족 모임에서 오성 씨와 마주칠 때마다 저는 늘 긴장했어요. 매번 그는 꼭 저를 향한 질문을 던지고 했죠. 지혜씨, 아직 그 작은 회사에서 일하세요? 더 좋은 데로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그 질문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저에게는 참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특히 2019년 설날에 있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날 가족들 앞에서 오성 씨가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지혜 씨, 요즘은 자기 개발 안 하면 도태되기 쉽다던데 무슨 공부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고 저는 얼떨결에 아직은 따로 공부하는 건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중요하죠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비꼬는 듯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시댁 모임에 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쉽지 않은데 우성 씨까지 저를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 제가 숨 쉴 틈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작년 9월 10일 시어머니 윤 여사님의 66번째 생신이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매년 큰 생신 파티를 여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시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한 한식당을 예약하셨어요. 저는 그날 더 이상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 인정받는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베이킹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건 8월 초였어요. 딸 은지가 케이크를 좋아하기도 하고 늘 시댁에서 요리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말을 들어서 한번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매주 주말마다 2시간씩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복습까지 하느라 고생했지만 은지가 엄마 케이크 최고야 라고 말해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번 생신 파티를 위해 직접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하려 하지는 않아도 제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든 케이크였어요. 케이크 위에는 축생신지라고 손으로 초콜릿 장식을 올렸고 가장자리에는 딸기 장식을 예쁘게 배치했어요. 들뜬 마음으로 케이크를 포장하고 파티 장소로 향했죠. 파티 장소에 도착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이미 모여 있었어요. 저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가며 밝게 웃으며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 가져왔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케이크 상자를 보고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더머, 직접 만들었다고? 대단하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죠.
그런데 문제는 케이크를 상위에 올리고 뚜껑을 열었을 때 시작됐어요. 시동생 우성 씨가 케이크를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지혜 씨,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보기엔 그럴싸한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런 건 그냥 빵집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가족들은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도 우리 우성, 정말 똑똑하네. 맞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라고 맞장구를 치셨어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 우진 씨의 반응은 더 서운했어요. 그는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제 편을 들어주길 기대했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다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저를 비웃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특히 우성 씨는 지혜 씨, 베이킹 학원 다니는데 돈 쓰지 말고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며 또 한 번 나를 세웠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딸 은지가 옆에서 엄마, 케이크 너무 맛있었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 이 가족에게 너무 부족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뿐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일이 잊히지 않았어요. 케이크 사건은 단순한 농담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농담처럼 말했겠지만 그 말들 하나하나가 마치 제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우성 씨의 태도는 늘 저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이 가족 안에서 나는 늘 실패하고 부족한 존재로만 보이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작년 5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시댁에서 집안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날은 딸 은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죠. 지혜 어머님, 왠지 열이 많이 나서 지금 바로 데리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은지가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아서 제가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윤 여사님은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손사래를 치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래? 나 때는 열이 나도 그냥 냅뒀어. 여기 일부터 끝내고 가.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다시 설명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은지가 정말 아픈 것 같아서 지금 가야 할 것 같아요.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셨어요. 너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마라. 내가 너한테 뭘 바란 것도 아니고 딱 이거 하나 하라고 했더니 애 핑계대면서 그냥 가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은지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저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시댁을 나왔어요.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은지를 안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남편 우진 씨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시동생 우성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혜 씨,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 정말 심했다고 생각 안 해요? 가정이란 건 책임감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예요. 은지가 아프다고 해도 가족 일이 더 우선인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왜 모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성 씨의 말은 마치 제가 가족 전체를 무시하고 혼자만 생각한 사람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집안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죠.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선택을 했다고 믿으면서도 왜 모든 게 제 탓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해 7월 중순, 더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 은지와 함께 외갓집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제 차가 정비소에 있어서 남편 우진 씨의 차를 빌리기로 했어요. 우진 씨는 흔쾌히 차키 가져가 기름은 충분히 넣어뒀어 라며 웃으며 차를 내줬어요. 은지와 함께 집을 나서 차를 몰고 가는 길, 은지가 뒷좌석에서 놀다가 장난감을 떨어뜨렸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차를 멈추고 장난감을 주우려고 손을 뻗었는데 뒷좌석 아래쪽에서 낯선 물건이 손에 잡혔어요. 작은 실버 팔찌였어요. 디자인이 꽤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이 팔찌가 왜 여기에 있을까? 집에 돌아온 후 우진 씨가 퇴근하자마자 물었어요. 여보, 차에서 이거 발견했는데 이게 뭐야? 누구 거야? 그 순간 우진 씨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거. 엄마가 차에 두고 갔나 보다. 지난번에 엄마가 내 차 타고 어디 갔었잖아. 괜히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 저는 그의 말을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뭔가 꺼림칙했어요. 윤 여사님은 평소 장신구를 잘 하지 않으셨고 하더라도 훨씬 단순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 태운 적 있어? 뭐 일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줬다든지. 하지만 우진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왜 그렇게 별거 아닌 걸로 의심해? 그냥 잊어버려.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감이 생겼어요. 단순한 오해로 넘기려고 해도 그 팔찌와 우진 씨의 반응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팔찌를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작년 11월,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밤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던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끝낸 뒤 딸 은지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우진 씨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고 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무심코 눈길이 갔는데 발신자의 이름이 낯설었어요. 수진기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미리 보기에 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 화면에서 미리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쓸어 넘기니 대화가 펼쳐졌어요. 그 안에는 다정한 문구와 함께 서로 주고받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진은 그들이 함께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어떤 사진은 너무나 친밀해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우진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눈물이 고인 상태로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거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진 씨는 제가 든 휴대폰을 보자마자 한숨을 깊게 쉬더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혜야,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너무 피곤하다. 그의 태도는 변명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부정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찢어지게 만들었어요.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럼 이건 뭐야? 수진이 누구야? 이 사진들은 뭐냐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우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많이 지쳤어. 솔직히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너무나 상처받은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럼 나는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살아온 게 쉬웠을 것 같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옆방에서 잠든 딸 은지를 바라보며 내가 이 결혼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은지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할까? 아니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어요. 그 사건이 있고 며칠 후 우진 씨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리게 되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쌀쌀했는데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 때문인지 더 추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근처 카페에서 우진 씨와 통화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쳤어요. 바로 휴대폰 메시지 속 주인공 수진 씨였어요. 수진 씨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알아봤는지 살짝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차갑게 말을 꺼냈어요. 지혜 씨 맞죠?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우진 씨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왜 굳이 힘들게 붙잡고 있어요? 우진 씨는 더 좋은 사람, 더 잘 맞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흘렸는지 몰라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간신히 참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죠? 내 남편이자 우리 딸의 아빠를 두고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비웃듯 웃으며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결국엔 당신도 한계를 느낄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갔어요. 그날 밤 이 일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시동생 우성 씨와도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우성 씨가 계속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길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결국 수진 씨와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우성 씨, 저한테 이런 상황까지 겪게 만든 거 당신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이라면서 왜 한 번도 날 이해하려 하지 않죠? 그러자 우성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책임. 지혜 씨, 책임을 논하려면 본인부터 돌아보세요. 우진이 지친 것도 결국 당신이 충분히 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요? 수진 씨가 가족에 더 어울리는 사람 같아 보이던데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저는 오랫동안 시댁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왔을까? 이게 진짜로 딸 은지를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나 혼자만의 착각일까? 작년 12월 초, 저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제 존엄성과 행복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도 딸 은지 때문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억눌러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나도 한때는 저렇게 행복했었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류를 들고 법원으로 향하던 날,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법원에서의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우진 씨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서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판사의 설명을 들으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어요. 우진 씨는 서류를 사인한 후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서명 후엔 잘 지내라는 말만 남긴 채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날 밤 시동생 우성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 씨, 결국 당신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했군요.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도망치길 택했어요. 다시는 이 가족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흘렸는지 몰라요. 저는 웃음 섞인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우성 씨,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죠? 저는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제발 이제 저를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끼리 잘 살길 바라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저는 끝내 낙인처럼 여겨지는 존재였다는 생각에 씁쓸함이 밀려왔죠. 그들과의 관계는 제 인생에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어요. 이혼 후 첫날 아침, 딸 은지와 함께 새로 구한 원룸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은지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더 열심히 살게.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이야. 이혼 후 1년이 지났어요. 딸 은지와 함께 부산 해안 근처 작은 동네에서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죠. 집 근처 공원이 제게는 작은 쉼터 같은 곳이었어요. 주말 아침마다 은지와 함께 그곳에 가서 놀곤 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은지를 그네에 태워주며 웃고 있었는데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윤 여사님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예전에 당당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딘가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어요. 지혜야, 나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윤 여사님은 은지를 잠깐 멀리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온 것 같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그 차갑고 도도한 태도 대신 약간의 후회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작은 금반지와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내가 준비했던 건데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샀던 거였는데 저는 그 반지를 바라보며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화가 나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무관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그녀가 본론을 꺼냈어요. 우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그 애가 다시 너를 데려오고 싶다고 했어? 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왔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 집으로 돌아갈 일은 절대 없어요. 윤 여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사람은 과거를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는 법이야. 내가 한 번만 더 우리 가족을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에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과거는 끊어내지 못해도 지금을 위해 잊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진 씨는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지났어요. 저는 은지와 함께 저희의 삶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윤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알겠구나. 내 결정 존중할게. 하지만 기억해줘. 나는 내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다시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사람은 과거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다 이는 말이요. 이혼 후 1년이 조금 넘은 어느 날이었어요. 부산 시내에 있는 한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회사가 주최한 직업 박람회가 열렸어요. 저는 회사 홍보 부스 운영을 맡아 행사를 준비하며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시동생 우성씨. 우성씨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모습이었지만 예전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눈이 저를 향하면서도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를 보고 순간 멈칫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제 일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그의 존재가 불편했지만 일부러 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행사가 중반쯤 지나가고 쉬는 시간이 되어 커피를 한 잔 들고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오성 씨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그의 접근을 기다렸죠. 지혜 씨,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약간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를 가장 많이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지혜 씨가 이렇게 혼자서 다시 일어서고 는지까지 잘 돌보며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내가 얼마나 당신을 과소평가했는지 인정해야겠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많은 감정이 뒤섞였어요. 분노, 서운함, 그리고 약간의 후련함까지. 그를 용서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던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알아주셨다니 다행이네요. 우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사과가 완전한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이제는 예전의 저와 다르다는 걸 그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이혼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힘들었어요.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딸 하은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저를 따라다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을 떠올렸어요. 바로 빵을 굽는 일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하은이와 먹을 간식을 만들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이웃들이 제가 만든 빵을 먹어보고 칭찬하기 시작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지혜씨, 이 빵 진짜 맛있어요. 동네에 이런 빵집 하나 있으면 대박 날 텐데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죠. 그래서 작년 봄, 작은 빵집을 열게 되었어요. 이름은 하은의 빵향기로 지었어요. 딸 하은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빵 냄새가 골목마다 퍼지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웃들뿐만 아니라 동네를 지나는 사람들도 점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메뉴는 딸기 크림 케이크였어요. 예전에 시댁에서 조롱받았던 바로 그 케이크였지만 이제는 저를 대표하는 인기 상품이 되었어요. 한 고객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 때 정말 울 뻔했어요. 이 케이크 진짜 딸기 농장에서 갓 딴 것처럼 신선하고 맛있어요. 여기 오길 정말 잘했네요. 그 순간 저는 지난날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은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밝고 활발한 아이로 자라고 있고 주말이면 항상 저를 도와 빵집에서 손님을 맞이해요. 어서 오세요 라고 씩씩하게 인사하는 하은이를 보면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어떤 손님은 하은이를 보며 엄마랑 정말 좋은 팀이네요 라고 칭찬하기도 했어요. 하은이와 저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밤마다 하은이가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저는 하은이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하은아, 세상에는 강한 여자가 많단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하은이는 제 얘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이며 말하곤 해요. 엄마도 그런 여자죠? 엄마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가끔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은이가 저를 그렇게 봐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껴요.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지만 빵집에서 빵을 굽고 손님들의 행복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어요. 빵집에서 청소를 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유리창을 닦으며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걸 보니 기분이 참 좋았어요. 손님이 많지 않은 평일 오전은 조용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키가 크고 어깨에 커다란 캔버스 가방을 맨 채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죄송한데요. 여기 사과 파이가 정말 맛있다고 들었는데 하나 살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미소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과 파이를 포장하며 슬쩍 그를 바라봤어요. 뭔가 친근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파이를 건네주며 어떻게 이 빵집을 알게 되셨어요?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근처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학생들 중 몇 명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여기 파이가 정말 맛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 대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어딘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그는 종종 빵집에 들곤 했어요. 늘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사과 파이를 주문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지.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격과 태도에서 느껴지는 진솔함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그가 빵집에 오더니 새로운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사과 파이만 계속 먹다 보니 이제는 다른 것도 궁금해졌어요. 뭐가 제일 인기 많아요? 저는 장난스럽게 그럼 오늘은 제가 만든 딸기 크림 케이크 한번 드셔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는 웃으며 지혜씨 추천이라면 믿고 먹어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태도는 늘 차분하고 배려 깊었어요. 손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 쌓인 것 같았죠. 그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짧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저에게는 조금씩 특별해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동안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우진 씨와의 이혼 후에 제 마음속 문은 닫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다가오는 방법이 달랐어요. 조급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마치 햇살처럼 부드럽게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가 빵집을 나갈 때면 항상 오늘도 수고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제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딸 하은이와 함께 빵집에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은이를 침대에 눕히며 책을 읽어주던 중 하은이가 갑자기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엄마는 아빠랑 이혼한 거 후회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동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여러 번 던졌었거든요. 하지만 하은이에게는 명확한 대답을 주고 싶었어요. 아니, 하은아.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결정 덕분에 엄마는 다시 스스로를 찾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너에게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게 됐잖아. 하은이는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하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이유이자 앞으로도 제가 살아갈 힘이에요.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제가 직접 만든 빵 레시피 노트와 하은이가 그린 그림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들은 이제 단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경험일 뿐이라는 것을요. 우진, 우성, 그리고 윤 여사님. 그들은 제 인생의 한 챕터를 장식했던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들과의 기억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지금의 저를 만들어갈 힘을 얻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제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의 길도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저 배움을 얻고 지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제 선택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 삶은 제가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거를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과거를 잊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어요?